코로나가 터진 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신우는 캄보디아에 있었고 저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전화하고 영상통화하고 괜찮냐고 묻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괴로웠는데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을 더 짓누르는 현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우의 출산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불안했습니다. 혹시 그때까지도 못 가면 어떡하지? 혹시 신우이 혼자 그걸 감당해야 하면 어떡하지? 혹시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나는 화면만 보고 있어야 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자 그 불안은 점점 공포처럼 바뀌었습니다. 출산은 원래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불안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손이라도 잡고 싶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신우는 타국에서 남편도 없이 혼자 그걸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할수록 마음이 계속 무너졌습니다. 나는 남편인데 곁에 가줄 수가 없고 나는 아빠가 될 사람인데 아이 태어나는 순간조차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답답한 수준이었습니다. 멀리 있으니까 답답하다.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답답하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출산일이 가까워질수록 그 답답함은 아픔이 됐고 아픔은 무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우이 점점 무거운 몸으로 버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곧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순간 내가 곁에 없다는 사실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게 사람을 정말 무너뜨립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가고 싶어도 길 자체가 막혀버렸습니다. 비행기가 없었고 길이 끊겼고 저는 한국에 갇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몸은 한국에 있었지만 생각은 늘 캄보디아에 가 있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머릿속이 멈췄습니다. 지금 신우는 괜찮을까? 밥은 먹었을까? 몸은 많이 힘들지 않을까?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지는 않을까? 무서운 생각은 안 들까?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별로 없었습니다. 전화하고 영상통화하고 괜찮냐고 묻고 잘 버텨보자고 말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남편인데 직접 가서 손을 잡아줄 수도 없고 아빠가 될 사람인데 아이를 품고 있는 신우 옆에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많이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원망도 들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터졌을까? 왜 하필 내가 다시 살아보려고 마음먹은 이 시점에 또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 왜 나는 조금 숨 돌릴만 하면 꼭 더 큰 아픔을 겪어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신은 공평하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저는 그 말을 잘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오면 그 바로 뒤에 더 큰 고통이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혼 뒤에 3억 빚이 있었고 겨우 다시 살아보려고 마음먹었고 신우를 만나 인생이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시간이 온 겁니다. 그건 제게 너무 큰 고통이었습니다. 단순히 멀리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멀리 있어도 가려고 하면 갈 수 있는 거리와 아예 길이 막혀버린 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후자를 겪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도 못 보고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곁에 있어주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그건 사람이 버티기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그 시절 저는 일을 하면서도 늘 반쯤은 멍한 상태였습니다. 몸은 움직이는데 정신은 계속 다른 데 가 있었습니다. 손은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신우과 아이 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특히 밤이 힘들었습니다. 낮에는 어떻게든 버티는데 밤이 되면 더 조용해지고 생각은 더 커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현실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원룸에 들어가면 더 답답했습니다. 거기에는 저와 신우이 같이 살던 흔적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쓰던 물건, 같이 있던 자리, 같이 숨 쉬던 공기 같은 것들이 이상하게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 혼자였습니다. 그게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같이 살던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에 혼자 있는 건 처음부터 아무도 없던 공간보다 훨씬 더 외롭습니다. 저는 그 원룸 안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왜 내 삶은 항상 이렇게 쉽게 안 풀릴까? 왜 보고 싶어도 못 가는 고통까지 감당해야 하나? 왜 나는 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가장 무력한 위치에 서 있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또 스스로를 타잡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버텨야 한다. 그래도 돈은 벌어야 한다. 그래도 이 가족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래도 무너지면 안 된다. 그 마음으로 하루를 겨우 넘겼습니다. 그때의 저는 행복하게 기다리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력하게 주저앉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너지지 않기 위해 겨우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이 답답했고 매일이 길었고 매일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는 신웅과 시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가지 못해도 결국은 만나야 했고 결국은 돌아가야 했고 결국은 제가 더 버텨야 했습니다. 그게 제 현실이었습니다. 코로나는 사람을 멀리 떨어뜨려 놓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까지 더 좁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못하고 가고 싶은 데가 있어도 못 가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못 만나는 시간. 그건 생각보다 사람을 많이 망가뜨립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일을 했지만 속은 계속 말라갔습니다. 신우는 임신한 몸으로 혼자 있었고 저는 한국에서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을 더 짓누르는 생각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출산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답답한 거리감이었는데 출산 시기가 다가오면서부터는 그 답답함이 공포처럼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때도 못 가면 어떡하지? 혹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도 나는 한국에 있어야 하면 어떡하지? 혹시 신훈이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해야 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코로나를 단순한 사회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가족을 갈라놓는 현실이었고 제가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해야 할 역할을 막아버리는 벽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일을 하며 버티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계속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신훈이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영상통화를 하면서 신훈이 울었습니다. 그 장면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편이 같이 와서 안 무서운데 자기는 남편이 올 수 없는 상황에서 혼자 병원에 가서 혼자 수술을 해야 하는 게 너무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 말도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가벼워 보였고 조금만 참자고 말하는 것도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그 모든 공포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건 신훈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화면 너머에서 울고 있는 신훈을 보는데 직접 손을 잡아줄 수도 없고 옆에 있어줄 수도 없고 같이 병실 문 앞까지 걸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남편으로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날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돈을 벌겠다고 한국에 와 있었고 가족을 위해 버티겠다고 일하고 있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족 곁에 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현실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정말 크게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상황이 오는 걸까? 왜 내가 다시 살아보려고 마음먹고 가족을 만들고 버텨보겠다고 하는 순간마다 늘 이렇게 가장 아픈 방식으로 시련이 오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수술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고 신우는 병원으로 가야 했고 저는 한국에서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현실 앞에서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진 못해도 가슴 안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신훈이 병원으로 들어가고 저는 한국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게 너무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연락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일도 생각이 안 났고 밥도 넘어가지 않았고 그냥 계속 핸드폰만 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이 무사히 끝났고 시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분명 안도감은 있었습니다. 아, 그래도 무사히 태어났구나. 신훈도 살아서 수술을 마쳤구나. 그 사실만으로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도감과 동시에 또 다른 아픔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결실인 시우가 태어나는 순간을 제가 직접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빠인데 그 순간 곁에 없었다는 것, 신훈이 가장 무섭고 외로운 순간을 혼자 견뎌야 했다는 것, 그게 제게는 너무 크게 남았습니다. 아이를 못 봤다는 것보다 신훈이 그 무서움을 혼자서 감당했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날 이후 원룸에 돌아왔을 때 더 답답했습니다. 같이 살던 흔적이 남아있는 그 방에 혼자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원래도 작은 방이었는데 그날은 더 좁게 느껴졌습니다. 같이 쓰던 물건들, 같이 있던 자리들, 같이 있던 공기 같은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정작 지금 그 방에는 저 혼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는 신훈과 갓 태어난 시우가 있었습니다. 그 거리감이 그날은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원룸에 혼자 앉아 정말 오래 멍하게 있었습니다. 기쁜 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아이가 태어났는데 왜 웃기만 할 수가 없지? 그 질문을 저 자신에게 여러 번 했습니다. 답은 분명했습니다. 시우는 무사히 태어났지만 저는 그 순간 곁에 없었고 신우는 무사히 수술을 마쳤지만 그 무서움을 혼자 견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아이 태어나는 날을 가장 행복한 날로 기억합니다. 저도 분명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그날은 행복만 있던 날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 기쁨, 미안함, 무력감, 그리움, 자책, 그 모든 게 한꺼번에 섞여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잊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 또 한 번 다짐했습니다. 내가 더 강해져야 한다. 이런 순간에 또다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내 가족이 가장 무서울 때 나 때문에 더 외로워지는 일은 다시는 만들고 싶지 않다. 그 다짐은 그날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우는 태어났지만 저는 바로 캄보디아로 갈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여전히 없었고 길은 여전히 막혀 있었고 저는 여전히 한국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저는 아빠가 된 기쁨보다 아직도 못 간다는 답답함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게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태어나던 순간을 함께 못한 것도 아픈데 태어난 뒤에도 바로 안아보러 갈 수 없다는 사실. 그건 생각보다 훨씬 더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저는 그 시간을 말 그대로 버텼습니다. 아빠가 됐는데도 아들을 안아보지 못했고 남편인데도 신혼 곁에 있어주지 못했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버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제가 해야 할 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결국 시우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캄보디아로 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길도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가자마자 바로 만날 수도 없었고 또 다른 현실적인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시우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겨우 캄보디아로 갈 수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왜 바로 가족을 안을 수도 없었는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인생 후반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고 함께 해주세요.